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법원직 시험이 있었죠. 시험 보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이번에 시험 본 우리 수험생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형법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크게 어려운 설문이 없어서 무난하게 출제됐고 글쎄요, 중하 정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례만 공부를 좀 잘만 했어도 뭐 고득점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문제를 쭉 한번 중요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에 자, 위증죄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의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한다. 우리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보자 그랬죠. 그래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서 판단해야 되고 그 진술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증인이 곧바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단정할 수는 없다. 위증죄는 선서 위반죄예요. 그래서 자기의 양심에 반하는가를 따지는 거지 객관적 사실과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에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위증죄가 될 수 없겠죠.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혈액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수의 오류가 있다 해도 위증죄가 안 되는 것이고 3번에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나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기 형사사건에서 타인을 교사해서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거 이건 방어권 남용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는 거 그다음에 자기의 증거를 위조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법정에 나가서 거짓말하는 거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는데 자기가 처벌받을 만한 거 다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건 위증죄가 됩니다. 그래서 위증죄 교사범 처벌받고 4번에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위증죄가 될 수 없고요. 그 셋째 줄에 있는 법인의 대표자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주체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은 틀린 거고 쉬운 문제였습니다. 2번에 명의신탁. 우리 명의신탁은 이제 상호 명의신탁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중이나 배우자처럼 법에서 유효하게 인정해준 거 빼고는 다 불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법이고 보호가치가 없어서 이거는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의 경우 넷째 줄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되는 거고요. 2번에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여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했을 때 명의신탁자는 등기를 받은 게 한 번도 없죠. 그냥 바로 수탁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지 않게 되고 따로 신탁자와 수탁자의 위탁 신용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으나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해진 등기한 물권 등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간 관계에서 여전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의 이치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경우도 아니라고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명의신탁은 횡령배임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에 구분 소유해서 셋째 줄 상호 명의신탁되는 경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의신탁이 횡령이 되는 경우가 상호 명의신탁 그다음에 종중이나 배우자처럼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받는 경우 그때는 끝에 있는 것처럼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3번에 1번 자, 우리 친족상돌에서 배우자 사이에 사기죄는 이른바 친족상돌에서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이건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것이고 혼인이 무효라면 친족상돌에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부정할 수 없다고 틀렸고요. 절도죄는 둘째 줄에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의 피해자가 됩니다. 다만 넷째 줄에 있는 것처럼 소유자도 피해자로 보죠. 따라서 우리가 절도죄에서 친족상돌에는 점유자와 소유자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줄 보면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좀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소유자나 점유자 일방하고만 있으면 친족상돌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기죄를 가중처벌한 특경법. 우리가 일단 제3범죄는 친족상돌에 적용되는데 그 제3범죄가 가중처벌돼도 제3범죄의 성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친족상돌에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에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해서 이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경우 농업 예금통장은 할아버지 거니까 예금통장 절도 부분은 할아버지하고 친족 상대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빼게 되면 피해자가 은행이 돼요. 그럼 은행이 되기 때문에 은행과 손자는 친족 관계가 없죠. 따라서 거기 할아버지가 컴사의 피해자에 해당된다는 틀린 거죠.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예금통장을 갖고 지급기에 놓고 조작해서 잔고를 이체시키면 그 자동지급기 관리자인 은행이 피해자이기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은행이고요. 따라서 친족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답은 2번이고요. 자, 모욕죄.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이라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했더라도 우리 반말하거나 그런 판례들이 있죠. 반말하가 이런 것은 무례한 거고 예의가 없는 것이지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수단이 아니면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 경우 최근에 나온 판례죠. 우리 최신 판례 중에 개 얼굴에다가 개를 합성시켜버린 거죠. 우리 판례가 그거를 단순하게 조금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모욕죄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X. 3번에는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재반적 사정에 비춰서 상대방의 예비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4번의 둘째 줄 특정 소수에게만 했어도 우리 전파 가능성 우리 판례가 당연히 우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파 가능성도 객관적 구성 요건이고 이거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요. 5번에 작물 인정을 모르고 작물을 보관했다가 그 후에 작물 인정을 알게 됐습니다. 작물 인정을 알면서 했으면 취득이 될 텐데 모르고 했으니까 이건 작물 취득죄는 안 되고요. 다만 작물 인정을 알게 되고 나서도 계속 보관했다면 작물 보관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점유할 권한이 있다면 이건 보관죄가 안 되겠죠. 뭐 세탁소에서 세탁소 업주가 돈을 안 주면 세탁물을 돌릴 수 없는 것처럼 당연히 작물 보관죄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따라서 채권의 담보로서 수표도를 교부받았다가 작물 인정을 알게 됐음에도 이를 계속해서 보관하는 행위는 담보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관죄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 작물 알선죄에서 알선이라는 것은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걸 의미한다.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게 한다면 거기서 여섯째 줄 그 알선에 의해서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작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아도 알선죄는 되다. 알선을 했으니까요. 알선만 하면 알선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절도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미 처분했다 해도 작물 보관죄가 성립되면 자 일단 절도범인이 훔쳐갈 때 소유권이 침해되고요. 그러면 소유권이 침해된지만 침해된 피해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추구권이 있죠. 근데 이 작물죄를 또 저질러 버리면 절도범에서 작물죄로 재산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작물범이 또 물건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따라서 이제는 추구권까지 침해돼 버리죠. 그러면 모든 권리가 다 침해돼 버리기 때문에 이 이유로는 죄가 별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돼 버린다는 거. 그다음에 작물이라면 제3범죄에서 취득한 물건 자체를 의미하는 건 맞죠. 다만 원래 물건 자체를 의미하지만 환전에도 작물이다 그랬죠.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환장하게는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환전에도 작물이기 때문에 그 자기하우스표를 현금으로 예금에 넣었다가 현금으로 인출해도 환전에도 작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따라서 그거를 취득하면 작물 취득죄가 되죠. 성립할 수 없다. 틀린 거고요. 6번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 약속과 수수가 시간적으로 아무리 근접해도 어쨌든 퇴직 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수뢰죄는 될 수 있어도 수수죄는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하고 있고 그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구체일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3번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한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냐고 직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유하도록 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사자나 대리,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4번에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 뇌물수수죄는
그 장관이 기업 회장한테 내가 다니는 절에다 시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걸 사례를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제3자인 사찰은 시주를 하게 되면 시주를 1억씩 하게 되면 불심이 굉장히 깊으신가 보네요 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3자가 몰라도, 사찰이 몰라도 제3자 뇌물 제공죄는 됩니다. 다만 그 사찰이 같이 관여를 하게 돼버리면 사찰은 제3자이기 때문에 필적 공범이 아니에요. 따라서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방조를 하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틀린 거고요. 4번이. 7번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서 환자의 신체 비정상 기능 등에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죄가 되죠. 피해자가 승낙했더라도 당연히 되고 정당이 아닙니다. 이번에 신문기조인 피고인이 갑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요. 응하지 않으면 보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는 기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상규 위반 행위라 볼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을 몰래 검색했을 때 이거 정당행위로 봤죠. 일단은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고 실제로 이 사례는 사건과 관련된 만한 그런 것만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했지 전부를 하나하나 다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행위로 봤던 거고, 4번에도 낙선운동을 했는데 이 낙선운동이 넷째 줄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했죠. 그러니까 시민불복종 운동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정당행위나 위법성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3번이고, 8번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이라는 위헌범이라 보면 상당하고, 협박죄 우리 판례가 위헌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박죄를 위헌범으로 보고 있는데 위헌범으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 2번 판례처럼 2번 내용처럼 협박죄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만 되는 것이지 끝에 보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우리가 마동석한테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라도 마동석이 겁을 안 먹어도 그래도 기수가 된다. 그래서 위헌범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그래서 2번이 그래서 틀린 거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는 게 2번이 틀린 건데, 그럼 우리 판례는 지금 이걸 위헌범으로 보고 있는데 1번에 올라가시면 둘째 줄에 협박죄와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박죄는 그럼 도대체 미수범 뭐냐?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미수는 뭐냐? 그래서 우리 판례가 세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인지도 못한 경우, 요게 미수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도달조차 안 한 거, 지각하지 못한 거, 인식하지 못한 거, 요게 미수고, 인식만 했다면, 요것만 했다면 이건 무조건 기수다.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그래서 1번 판례가 그 내용입니다. 셋째 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도, 넷째 줄에 지각하지 못한 경우 지, 그다음 그 밑에 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를 미수로 봅니다. 3번에 보면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가입해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 삼겠다. 이건 누가 봐도 겁을 먹을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거는 협박죄가 되고 이걸 정당히로 볼 수 없는 거죠. 4번에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죄하고 공갈죄는 사공에게 줘야 한다를 기억을 하고 있죠. 사기하고 공갈은 피해자가 줘야만 죄가 됩니다. 그러면 줘야 되기 때문에 셋째 줄 처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 처분행위는 사기죄에서도 부작위한 처분행위가 있듯이 공갈죄에서도 부작위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넷째 줄 부작위로도 족하고, 따라서 비공갈자가 외포심을 지켜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이익을 탈취한 경우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는 2번이 틀렸고요. 9번에 보면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책임을 주고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관련돼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책임을 추궁받으니까 혼날까봐 그래서 거의 대답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명예훼손죄 고의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이번에 동장인 피고인이 동주민자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열린 당산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갑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 그래서 그 밑에 줄 갑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거 우리 판례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해당한다 그러면 2번 틀렸고,
3번에 회사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 현장, 방지실 등등에 게시한 경우 위 행위는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에 도움을 하는 공공이 이견한 걸 볼 수 없다.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그나마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징계 절차에 단순히 회부만 된 거죠. 이건 안 된다고 그랬고요. 4번에 피고인이 피해자 집 뒷길입니다. 우리 뒷길, 동네, 마을 뭐 이런 데 나오면 길에서 앞길, 뒷길 이런 거 나와버리면 충분히 지나간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또 하나 셋째 줄 큰 소리로 말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고요. 10번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거치게 할 위험과 부당히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무고죄는 기수다.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위헌범입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해도 기수고, 나중에 판례가 변경된 건 사후 문제죠.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번,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를 한 경우, 자, 자기 무고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내 오른팔로 쓰겠다는 뜻이고, 그럼 다른 팔이 나를 고소해도 결국 내 오른팔이 나를 고소한 거기 때문에 결국 자기 무고가 돼버려요. 따라서 이거는 공동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3번에 무고죄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신고자가 허위 내용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 고소를 한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고의 범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4번에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신고를 하면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진실이라고 확신한 다음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해야 되겠죠. 허위라는 걸 모르고 해야 무고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밑에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하는 거, 요거까지 무고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요. 11번, 업무방해죄는 위헌범입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하나요.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우리 심사 업무 있죠. 심사 업무는 충분한 심사, 불충분한 심사를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심사를 했는데도 밝힐 수 없을 정도 되면 그건 속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가 되니까 위헌 업무방해이 되는데, 불충분한 심사는 그거는 업무를 게을리하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밑에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렇게 나오면 위헌 업무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2번에 업무방해죄 위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한 압박 등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피해의 위력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걸 요하는 건 아니다. 업무방해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추상적 위헌범이 여러분이 알아둘 만한 추상적 위헌범이 집에서 방폭하지 뭐예요예요. 이게 이따가도 시험에 나오는데 강제집행 면탈죄도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거 알죠? 그다음에 방해죄 들어가는 애들,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유기학대죄. 그래서 모욕죄나 훼손죄도 이게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전파 가능성 따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해죄 들으면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기억하시고, 따라서 거기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압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3번의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행위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거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로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제3자로 보아야금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하게 되었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안 되겠죠. 설문이 굉장히 길죠. 이번에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용은 쉬워서 뭐 내용 자체 때문에 뭐 문제를 못 풀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이게 설문이 좀 길어가지고 마음이 좀 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잖아요. 시험장에서는 막 그것 때문에 읽다가 실수를 한 경우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설문이 좀 많이 길다는 거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만 읽으셨으면 괜찮을 텐데. 자, 4번에 업무방해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고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는 자연인, 법인 다 포함되죠. 답은 1번이고요. 공정소무부식이제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해서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 양도의 법률행위 하면서 공증인의 위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서를 작성했을 때 우리 공정증서도 공증인들이 작성한 공정서도 공정서 원본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식이제 되고요. 허위의 채권에 관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실제로 채권 양도 법률을 하면서 공증인에게 했다니까 법률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그거 있습니다. 우리 공정서 원본 부식이제에서는 이게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간접정범이잖아요. 근데 허위 공문서 중에 특별히 공정서 권리 의무에 관한 공문서를 특별히 공정증서라고 하면서 이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을 부실하게 적은 걸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의무에 관한 걸 부실하게 적는 걸 처벌하는 것이다 보니까 권리가 없는데 없는 걸 있다고 적으면 부식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내용이 이전 등기 같은 거 있죠. 이전 등기는요, 등기를 이전한다고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전되는지만 보셔야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원인무효의 등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A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이걸 B로 넘깁니다.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면 이 B한테 등기가 넘어가는 건 맞아요. 다만 이 등기가 원인 무효일 뿐이에요. 그 원인 무효인 등기가 B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부실기재가 아닙니다. 부실기재는 없는 걸 권리가 없는 걸 있다고 적거나 이전이 안 되는 걸 이전된다고 적어야 됩니다. 이전 등기는 등기를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하는지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A 등기가 B로 넘어갔다면 이게 원인 무효라고 해도 부식이제가 아닙니다. 제가 빈 깡통이라고 해도 빈 깡통을 넘기면 어쨌든 빈 깡통은 넘어가요. 이건 부식이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허위 채권에 대해서 허위 채권이라는 건 빈 깡통이라는 뜻인데 이 허위 채권을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부식이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둘째 줄에 채권 양도를 했잖아요. 양도는 이전이에요. 그럼 채권 양도도 마찬가지. 채권이 깡통인가를 보시면 안 돼요. 이 채권이 채권이 권리가 있냐를 딱 보시면 안 돼.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양도가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실제로 채권 양도의 법률을 하면서 공증인에게 채권 양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빈 깡통이지만 넘어가요. 그래서 부식이제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 등기하고 채권 양도하고 좀 주의를 하시면 돼. 이번에 조정조서는 이게 공정서 보존 부식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 공정서 원본 부식이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간접정범 형태인데 조정조서는 속은 게 아니라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식이제 안 되는 것이고 3번에는 이게 주식이라서 조금 주의하라고 그랬죠. 원래 무효를 유효로 적으면 부식이제가 되는데 이건 신주 발행에 관해서 무효 사유가 존재함에도 신주 발행이 판결로서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 발행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 신고를 했을 때 부식이제가 성립하느냐. 주식은 워낙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요 확정되기 이전 거는 유효합니다. 무효사가 있어도 이건 법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은 워낙 유통성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취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무효 사유가 있는데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적는 거는 부식이제가 되지만 얘는 예외.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식이제 안 되는 거고요. 4번에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약소금의 발행을 이런 경우. 자, 거기 보면 어음채무를 부담한 게 없고 채권 취득한 게 없잖아요. 그럼 채권 채무가 없는데 약소금을 발행하는 것은 채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부식이제가 돼요. 근데 아까처럼 이전 등기나 양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전하는지 양도하는지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됩니다. 부식이제도 개념만 정확히 잘 잡으시면 판례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13번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가 주 목적이죠. 우리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거잖아.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면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째 줄에 현행법상 강제집행면탈자가 개인적 법에 관한 제3법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 성립 요건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면탈죄가 안 되는 거고, 이번에 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 재산의 발견을 불능유불론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끝에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해버린다든가 그런 거, 금전등록기에 이름을 바꿔버린다든가 이런 것도 은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3번에 강제집행 면탈죄는 아까 있죠. 제가 집에서 방폭하지 뭐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강제집행 면탈죄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따라서 위헌 발생만으로 충분히 성립해요. 그다음에 4번에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그 셋째 줄 강제집행에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처분 보존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강제집행 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강제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반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압류금지 채권 같은 거 그런 건 면탈죄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기억하실 거는 재산은 재산인데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된다는 점 하나 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강제집행 대상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되는데 계약명의 신탁 방식의 형식으로 명의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명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명의 신탁자는 이 재산을 취득한 적이 전혀 없죠. 계약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명의도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신탁자는 전혀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가 채무자일 때 신탁자가 이걸 처분해도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면탈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건 1번이고요. 14번에 사실의 증명을 위해서 작성된 문서가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이거는 증거 위조죄가 안 되겠죠. 그 뒤에 허위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판례 좀 주의하라고 그랬었죠. 자, 우리 얘가 법정에서 제가 지금 1억을 갚아라 라고 하는데 저 1억 다 보냈습니다. 1억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5천씩 3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5천 갚았고요. 5천 갚았습니다. 요거 안 갚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5천을 보낸 적은 2번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받은 것이 있다 보니까 얘는 여전히 지금 5천을 지금 안 갚은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가 1억을 갚았다는 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은행 가가지고 전체 내용을 뽑아놓고 고치면 이게 위조가 될 수 있는데 송금 내용만 뽑아달라고 온 거예요. 송금 내용만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피고인이 A에게 송금한 거 5천짜리 2번 보낸 거 요것만 딱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1억 다 갚았습니다. 자기가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을 거기에 뒷받침하려고 하지만 요건 은행에서 송금 내용만 뽑아달라고 했으니까 뽑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조작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조죄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허위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서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위조죄는 안 됩니다. 손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증거 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형벌권,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얘기한다. 따라서 그 밑에 줄 범죄나 징계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줄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 다 포함된다. 다음에 3번에 보면 위조, 증거 위조에서 위조라는 것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다르더라. 문서에 관한 죄는 그 내용, 그 작성자가 남의 이름으로 써버리면 그럼 위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위를 쓰면 허위가 되고, 그럼 작성자가 진실을 쓰게 되면 위조죄는 안 됩니다. 다만 증거 위조죄는 아무리 작성자가 진실을 써도 없던 걸 만들어내면 위조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말로만 했던 것을 실제로 자기가 말을 한 사실은 있어. 근데 그걸 문서로 만들어버리면 증거 위조가 됩니다. 그래서 작성 권한이 있고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조죄가, 증거 위조죄에서는 위조가 됩니다. 그게 문서죄하고 다른 점이고요. 4번에 우리 증거 위조죄에서 증거는 비진술 증거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술 증거인 사람의 말은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이지 증거 위조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따라서 증거 위조죄에서는 증거 자체로 위장을 말하는 것이지 밑에 허위, 수사기관 앞에서 허위 진술하는 것은
사람의 거짓말하는 것은 위증죄가 될 때만 처벌해요. 위증죄가 아니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사에 관해서 허위진술과 이해철일 때 아예 일체 죄가 되질 않아요. 증거 위조는 말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증은 선서를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위증죄가 되는 것 빼고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만 수사기관 앞에서 거짓말하는 걸 처벌하는 예외가 딱 하나 있죠.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건 처벌 아예 안 합니다. 딱 하나 처벌하는 게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범인을 숨기는 거, 범인 인식죄 되는 거 딱 하나. 그 범인 인식죄 되는 거 딱 하나 빼고는 아무 죄도 안 돼요.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15번.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범죄를 한다 할 때 우리 행위시법주의를 우리는 행위종료시법주의로 외우라고 그랬죠. 행위종료시법주의니까 착수시가 아니라 종료시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법은 거의 넷째 줄. 면허를 받지 않은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하는 거, 그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 우리 위조 사문서는 5조의 보호주의도 적용되지 않고 6조의 보호주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권이 없고요. 그다음에 미결구금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미결구금된 것만 빼주는 것이, 외국에서 무죄 판결 받기 전까지 미결구금된 것은 안 빼줘요. 산입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고요. 16번. 자수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범인이 이를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한 번 자수한 효력이 없어지느냐? 일단 자수했다면 자수의 효력, 임의적 감면. 자, 형을 깎아줄 수 있느냐? 충분히 깎아줄 수 있다. 어쨌든 자수는 했으니까. 그래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2번. 수사기관의 신고가 자발적인 이상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한다. 범행을 부인하는 건 자수로 볼 수 없죠. 부인하는 놈을 깎아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자수가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3번에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고 집행을 종료하고 3년 내에 다시 금고, 그래서 고종 쓰리고죠. 고종 쓰리고가 되면 누범이 됩니다.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대한 죄를 범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누범은 그림으로 좀 기억하면 좀 이해가 쉽다고 그랬죠. 누범은 밑에 금고가 하나 있는데 금고 있고 종료되고 3년 내에 금고가 하나 또 있게 되면 이 금고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범이다. 이게 누범이기 때문에 2배 가중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누범이지만 이것도 누범이 되겠죠. 금고가 이렇게 걸쳐 있어도 이것도 누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착수만 고종 쓰리고 안 했으면 누범이 되는 것이, 거기처럼 기수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유로 2개 이상의 금고형들이 집행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음에 있어서 하나의 집행을 마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에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 종료일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대한 죄를 보면 누범이 되느냐? 자, 이게 누범이 된다고 본 게 우리 판례죠. 자, 얘가 사후적 경합범이 돼가지고 죄가 2개였는데 형을 3년을 하나 받고요, 1년을 하나 따로 받았습니다. 사후적 경합범이니까 얘는 사후적 경합범, 얘는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처벌받아야 되니까 형을 2개를 받았어요. 형을 2개 받다니까 일단 처음에 징역 3년을 복역했습니다. 징역 3년 복역하고 이제 요 1년 또 복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죠. 교도소 안에서 사기를 또 쳤습니다. 교도소 감방 안에 있는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럼 요게 누범이 되냐 문제인데, 물론 요거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요 3년이 복역이 끝났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교도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지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됐고요. 종료돼서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게 누범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그 형의 집행을 어차피 3년은 종료가 됐으니까 그 기간을 하게 되면 누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이고요. 17번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집행유예 들어간 거 알죠? 법정에 들어왔고, 2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그 집행도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다. 우리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를 기억할 게, 여러분이 우리 법원직에서는 이렇게 뒤에 형벌론이 많이 나오니까 뒤에를 잘 보셔야 돼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지만 전에 정과가 있긴 한데 현재 정과가 없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에 결혼을 했어도 돌싱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가 전에 정과가 있었지만 지금 혼자니까 괜찮아. 선고유예는 결혼한 적이 없어야 돼요. 결혼 자체가 없어야 돼요. 결혼한 사실 자체가 없어요. 즉
전과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됩니다. 자격증 이상에. 그러면 집행유예와 선고를 잘 보세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가 되면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가 되면 돌싱이 되죠. 집행유예 기간 경과되면 형의 선고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돌싱이 됩니다. 돌싱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해줄 수가 있어요. 다만 선고 후에는 아예 결혼한 사실이 없어야 되는데 결혼했다가 돌싱된 거잖아요. 집행형을 받았다가 기간이 지났다고 선고를 상실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결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선고 후에는 못 해주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어차피 선고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인제는 돌싱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해줄 수 있다. 근데 선고유예는 안 된다. 선고에는 아예 전과가 없었어야 되니까 그 결혼한 적도 없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집행유예를 해줄 수 있는 거고 3번에 집행유예 하는 경우에 보호관찰 받을 걸 명할 수 있는데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보완처분이나 취지에 비춰보면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지나면 안 되죠.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을 넘을 수 있다. 그다음에 4번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다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죠. 돌싱이 돼버립니다. 형의 선고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로 돼요. 그럼 전과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집행유예 선고했던 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없애버렸기 때문에요. 틀린 거는 3번이고요. 18번에 압수되어 있는 물건만을 몰수할 있는 것은 아니나 압수되어 있는 물건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틀렸죠. 우리가 위법하게 마약을 압수했어도 증거로 못 쓸 뿐이지 마약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해서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 필로폰 수수와 필로폰 투약죄 두 개가 죄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몰수와 추징은 이익 박탈이에요. 그리고 이중 몰수 안 돼. 이중 몰수가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을 얘가 필로폰을 만약에 1억 상당을 수수했다고 치고 그 중에서 5천만 원어치를 먹었다면 필로폰을 수수할 때 그 1억 상당의 필로폰에 대한 몰수 추징이 있었기 때문에 먹었다고 해서 또 해버리면 이중 추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가액을 더해서 추징할 수는 없다는 거. 그다음에 3번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입금시켜 두었다가 뇌물 공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했습니다. 우리 뇌물은 폭탄 돌리기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폭탄을 돌리다가 폭탄이 안 터졌을 때는 무조건 폭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몰수하면 되는데 폭탄이 터져버리면 이제 추징을 해야 되는데 폭탄 터트리는 사람한테 무조건 추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물을 받은 돈을 쓴 사람, 그 사람이 폭탄 터트리는 사람이 돼 추징인데 뇌물로 받은 돈을 입금시키면 예금만 시켜도 소비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금시키면 바로 폭탄 터트린 겁니다. 그러면 수뢰자가 뇌물을 입금시켰기 때문에 추징은 수뢰자한테 해야 되죠. 이 사람이 폭탄 터트린 거니까. 4번에 우리 법제상 공소리기 없이 별도로 몰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수 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 추징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별개의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서 그에 관해서 몰수 추징 선고하는 건 불구벌론칙 위배가 안 되는 거죠. 맞는 거는 4번이고 자 19번 배임죄는 피해자는 재산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기수 이루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배임 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것은 위험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대표권 남용을 가보면 대표권 남용에서 그런 말 나오죠. 막연한 위험 가지고는 안 된다. 약소금을 발행한 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막연한 위험이기 때문에 유통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막연한 위험이고 그때는 미수고 실제로 유통이 돼버리면 언젠가는 이제 그 소지자가 들고 들어올 거니까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거죠. 그럼 그때는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위험일 때는 미수가 돼요. 성립할 수 없으면 틀린 거고 자동차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 자, 채무자가 담보가 나면 노담배라고 했습니다. 노담배, 담보는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채무자가 그걸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 안 되고 비트코인 나왔죠? 비트코인은 이건 재물이 아니라 재산 이익이지만 우리가 원래 차고송금의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차고송금의 경우는 그 돈을 꿀꺽 해버리면 횡령죄가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니까 횡령은 아니고 배임죄를 검토하려고 했더니 차고송금과 다른 점이 차고송금은 보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보낸 사람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차고송금의 법률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4번에 금융기관 직원도 예금주와 관계해서 타사유자 안 되죠. 타인의 사물 차인자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건 2번이고요. 20번 수대착입니다. 실행의 수단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면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데 우리 불능미수는 불가자 사가면 할 수 있어죠. 불가자 사가면 할 수 있어. 감경이나 면제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 불능미수, 과잉방위, 자수, 사후적 경합범. 그래서 여기처럼 하야한다가 아니죠.
그다음에 2번 둘째 줄 끝에 겁을 먹고 하는 건 전부 장애미수라고 그랬어요. 중개미수 안 되는 것이고 3번에 소송비용을 편취할 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능법이죠. 우리 판례가 불능법으로 온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불능법으로 본 거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사자 임대 비용, 사자 상대 소송, 임대차 계약서에 명의를 처명의로 바꾼 거, 그다음에 소송비용, 지금 나오는 소송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거, 요 세 가지가 불능범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불능범에 해당되는 거 맞고, 그다음에 2인이 범행을 공모해서 실행에 착수한 후 그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의 실행을 중지하게 하지 않는 이상 중지미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1번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어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 행사에 관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거다. 우리 명의 신탁이라는 게 내 이름을 빌려준다는 거니까 내 이름 써도 된다는 뜻이고, 내 이름 써도 된다는 뜻은 내 이름 써도 되는 거니까 승낙을 받은 거죠. 그럼 위변조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밑에서 주제주 보면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승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명의 신탁된 경우는 위조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지배인은 대표이사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지배인이나 대표이사는 어쨌든 회사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했다,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부분은 그 뭐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어쨌든 회사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조죄나 뭐 자격모형이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가 결제가 받아버리면 결제를 받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검토해야 될 문제고, 결제를 안 받으면 위조를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셋째 줄 공무원인 피고인이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지 않고 담당자를 기망해서 했다면 당연히 위조죄가 돼야 되고,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에, 자 위조가 됐다면 보여주는 방법, 행사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행사죄는 되죠. 틀린 거는 2번이고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그 사무 처리상 임무에 위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자 우리 전무 판례죠. 전무가 조합의 담당자를 속여서 대출을 받으면 사기. 근데 전무니까 조합에 손해 줬으니까 배임도 되고, 근데 피해자가 똑같죠. 같은 조합. 그럼 우리 사고하고 배판례죠. 사기죄하고 배임죄가 피해자가 똑같을 때는 한 집으로 보낸다. 상상적 경합. 사기와 배임죄가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있었죠. 뭐 건물 관리인, 건물주가 건물 관리인한테 월세를 주라고 했더니 전세를 줘버린 판례. 그거는 건물주가 배임죄의 피해자, 그다음에 임차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그런 경우는 사고와 배가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따로 보낸다고 해서 실체적 경합을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본인을 기망했고 본인에게 손해를 줬기 때문에 이건 본인, 조합이에요. 조합. 피해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상기경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에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렀는데 주인도 나오니까 셋째 줄 같은 방에 밀어넣으를 체크하라고 그랬죠. 같은 방에 밀어넣기 때문에 이걸 동시 때린 걸로 봤어요. 그래서 상상기경합이고, 3번에는 우리가 폭행은 보통 단무지라서 폭행은 보통 불가불적 수반행위가 되는데 폭행이 단무지가 아닌 게 업무방해죄라고 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만 해도 되는데 폭행까지 했으면 오버한 거예요. 따라서 폭행죄가 별도로 성립이 된다. 그래서 흡수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틀렸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한결행위로 피해자 갑으로부터 피해자 1명, 그다음에 둘째 줄 끝에 피해자 을로부터 피해자 2명. 자, 피해자 2명이니까 횡령죄에서, 횡령죄는 배신범죄이기 때문에 몇 명을 배신하는 걸 봐야 돼요. 두 사람을 배신했고 하나의 행위니까 상상기감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23번에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항범에 관해서, 대항범 원래 필요요건범이니까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다만 셋째 줄 처벌 규정의 구성 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됩니다. 원래부터 뇌물을 주려면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비밀을 누설하려면 누설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성 요건 자체가 그렇게 된 걸 말하는 거고, 최근에 판례 나오고 있었죠. 우리 마약을 숨긴 거. 마약을 숨긴 것은 혼자도 숨길 수 있는데, 범죄 혼자 숨기는데 누구를 도움을 받아서 숨긴 경우, 또 그다음에 범죄 수익, 범죄익도 숨기는 거 내가 혼자 숨길 수 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숨기는 경우, 이거는 원래 혼자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다만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 두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뿐이에요. 따라서 이런 건 필요공범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필요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범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시효정지는 공범에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이 형소법 문제가 나왔는데, 형사소송법은 그 사람의 그 사건 전부에 미친다. 꼭 그 사람에게만 미치고 공범에게 안 미치는 게 원칙인데, 공범에게 미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친고죄의 고소, 주관적 불가분원칙,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소시효의 정지. 다만 이 공소시효는 사건의 개념이다 보니까 필요적 공범은 우리 계속 했지만, 필요적 공범은
일반적 공범은 같은 죄를 놓고 서로 두 명이 죄를 짓는 거지만 필요적 공범은 각자 자기의 죄를 짓는 거잖아요. 뇌물을 주는 사람, 뇌물을 받는 사람. 각자 자기의 죄를 짓다 보니까 공소시효는 사건마다 달려있는 시계잖아요. 시계가 돈다. 시계가 몇 개다? 2개다. 따라서 시효는 따로따로 진행한다. 따라서 얘가 멈춘다고 해서 얘도 멈추는 게 아니다. 따라서 여기 공범에 원래 시효가 정지되는 공범에는 대항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2인 이상이 서로 의사 연락을 해버렸다. 의사 연락에서는 공동조범이 되죠. 그리고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조범 인정합니다. 성립하지 않는 X. 그다음에 포괄일죄의 관계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 공범과 이탈했지만 다른 공범에서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전체 책임을 져야 되고요. 4번이 맞고. 24번 형법상 절실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위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다.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해버리면 처분행위 줬다면 사기와 공갈은 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는 사기죄가 되는 것이지 절도죄가 아니죠. 그다음에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걸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 방법으로 재물을 탈취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똑같은 얘기가 좀 1, 2번 다 같이 나왔죠. 3번에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위자 등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된다. 서명사치 사건. 어쨌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이 처분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삼각사기, 삼각공갈. 삼각사기나 삼각공갈은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기망자도 처분권을 갖고 있거나 지위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기나 공갈은 처분행위가 필요하니까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분 권능이나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한다. 4번이 틀렸네요. 25번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은닉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손괴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죠. 따라서 자동문을 일시적으로 수동으로 만드는 것도 손괴죄 되는 것이고 이번에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등 영득죄와 다른 거죠. 다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그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요것 때문에 제가 판례 2개 좀 요즘에 최근에 나온 판례 2개가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앞뒤에 못 움직이게 뭐 콘크리트로 코나 해가지고 아예 못 움직이게 하면 이 차를 아무도 못 씁니다. 그럼 이 차량은 아무도 못 쓰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괴죄가 되죠. 다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이건 B의 땅인데 A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B가 이 땅을 이용하지 못하는 면은 있지만 이 땅을 A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 땅은 땅으로서의 효용 가치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다만 누가 이용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손괴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의 볼펜을 부러뜨려 버리면 손괴죄가 되지만 남의 볼펜을 내가 가져와서 쓰게 되면 볼펜은 볼펜으로 쓰는 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손괴가 안 된다는 거. 3번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내 물건 손절이 권리행사방해죄라고 써요. 내 물건에 대한 손괴와 절도를 통해서 남의 권리를 방해하는 게 권리행사방해죄이기 때문에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요. 4번의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에 대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적법한 권에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사후에 점유권을 상실한 경우 포함되고 점유권의 전부가 외과사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것도 법정들을 통해서 전부가 밝혀질 때까지 점유 보호되고 권액에서 개시한 것은 아니라 동시항변동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계명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이 계명대 3가지 경우도 보호가 된다. 다만 끝에 절도범의 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문제를 보셨지만 특별히 어려운 설문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설문이 좀 길어가지고 조금 시험장에서 좀 당황했을 수는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무난하게 나왔어요. 우리 법원직 시험을 제가 보니까 법원직은 법과목이 특히 형법하고 형소법은 굉장히 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번에도
여전히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쉽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기본 잘 하시고 판례만 잘 익혀놨다면 아마 좋은 점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